그러면은 뭐 사실 지금은 주식시장의 흐름이 경기 민감주, 인플레이션 관련주로 쏠렸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다시 또 성장주로 갈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네네. 하나의 의견인데 이제 회계사들은 그것도 제가 열정이 있어서 준비를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엑셀적으로 결국은 경기 민감주가 올라가다가 결국은 성장주로 가는 시대가 올 겁니다. 왜 성장주가 갈 수밖에 없느냐? 사실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금리는 행여나 일시적으로는 튈 수 있지만 생각해보세요. 코로나로 인한 기저효과가 있는 거지.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 무슨 걱정했죠? 막 일본 보면서 어떤 걱정했습니까? 잃어버린 뭐 20년 그죠. 그런 식으로. 20년, 30년 장기 불황, 저성장.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코로나 이전을 생각해보면 답이 있어요.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장기 저금리 시대예요. 장기 저금리 시대.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회계사다 보니까 엑셀로 막 밸류에이션 하거든요. 짤막하게. 자, 금리하고 자산 가치 영향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성장주와. 자, 일단은 자, 계산은 저를 믿으시면 돼요. 엑셀로 한 계산이니까 금리가 10%일 때 매년 10억씩 버는 기업이 있는데 금리가 10%일 때 이 기업의 가치, 자산 가치는 100억이에요. 근데 금리와 자산 가치 전문가들이 맨날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민감하냐? 자, 100억인데요. 깜짝 놀랍니다. 금리가 10%에서 0.5, 극단적으로 0.5로 떨어졌다. 그죠? 우리나라 기준금리 0.5. 그러면 충격을 받는 게 보세요. 17배가 뛰네. 우와. 그렇죠. 100억에서 1713억으로 뛰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왜 인플레이션 자체보다도 인플레이션으로 금리가 올라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죠. 이 변동성이. 그런데 제가 왜 성장주의 특징도 좀 보여드릴게요. 다시 금리를 10%로 가정할게요. 극단적으로 금리를. 그럴 때 100억이었는데 만약 이 기업이 성장을 한다면, 계산은 믿어주시면 됩니다. 결론만. 성장을 한다면 이제 성장 1%를 적용해 볼게요. 금리가 10%일 때. 네. 그러면 금리가 높을 때는 이 성장이 파워풀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산 가치, 기업 가치가 100억에서 111억으로 11억만 올라요. 그리고 여기서 성장이 2%로 올라간다 한들 111억에서 125억으로 살짝 오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저금리 사회를 가정해 볼게요. 0.5%로. 금리가 0.5%.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0.5%니까요. 네. 0.5%의 저금리 사회에서 지금 1713억이죠. 기업 가치, 자산 가치가 여기서 이 기업이 1% 성장한다고 봐볼게요. 저금리에서 1%. 깜짝 놀라시게 됩니다. 숫자로 보면. 1713억에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공이 하나 더 생겼네. 네, 12조, 저도 1조 2천억이에요. 1조 2천억. 1700억에서 1조 2천억. 거의 9배 이렇게 가버리는데 잘 보세요. 여기서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1조 2천억의 거품 같은데 왜? 이 기업이 저금리다 보니까 0.5%, 여기서 1%가 아니라 2% 성장하면 깜짝 놀랍니다. 이 고점에 샀는데도 이분은 어떤 혜택을 받냐? 눈 의심합니다. 순간 생각했어요. 순간 잘못 봤나? 다시 보여드릴게요. 공이 하나 더 생기고 공 하나 네. 이상이 아닙니다. 1조 2천억에서 성장률 1%일 때 1조 2천억의 자산 가치인데 이게 2% 되는 순간 저도 읽기가 힘들어요. 23조입니다. 23조. 엑셀식이 잘못된 건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 3일 회계법인에 9년 동안 있었던 사람이에요. 엑셀 항상 이러세요. 자기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나오면 엑셀 잘못된 거 아니냐. 밸류에이션은 이 간단한 또 계산이었고 23조.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일단 전제는 있어야 됩니다. 과연 금리가 중장기적으로 고금리로 갈 것이냐 저금리로 갈 것이냐. 단기야 논란이 있지만 어떠세요? 이리안 리더님께서는 금리가 장기적으로는 고금리로 가는 사회입니까? 우리 사는 세상이 저금리 사회입니까? 저도 장기적으로 저금리라고 봐요. 저금리라고 보시죠. 그러니까 이 충격적인 결과가 왜 나왔냐면 고금리일 때는 성장주가 전혀 파워풀하지 못해요. 근데 저금리에는 이 성장주가 단 0.5%, 1%만 해도 기업의 가치, 자산 가치가 리밸류에이션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모두가 일본하고 비교할 정도로 걱정하잖아요. 저성장. 네네. 장기 저금리라는 걸 믿는다라고 하면 뭐다? 성장주에 결국은 투자해야 되고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면
경기 민감주에 빠르게 올라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미 늦었잖아요. 많이 올라서 뭐 많이 올랐으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인플레이션의 화두 때문에 금리가 오르지 않을까 이 두려움에 성장주가 조정이 왔을 때 저는 중기적으로는 성장주, 우량한 성장주를 사모으는 것이 진정한 투자 아닌가, 자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최소한 1년에서 몇 년을 본다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죠. 만약에 1년 이내로 본다면 당연히 경기 민감주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경기 민감주에서 좀 덜 오른 거 그나마를 찾아야 되겠지만 만약에 좀 중기적으로 근데 이런 말씀드린 게 큰 돈이 들어가려면 단기적인 투자는 두려워요. 이미 오른 거에 올라타는 거니까 그래서 큰 목돈을 갖다 어느 정도 투자하려면 저는 조정을 보인 이제 조정을 앞으로 좀 더 보일 성장주에서 본인이 각자 판단하는 자산이란 곳에 이렇게 분할 매수해 놓는다면 뭐 상당히 좋은 결과를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 단기, 중기, 장기 기준이 달라요. 어떤 분은 맞습니다. 장기라고 하면 1년이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회계사님 말한 중기는 정확하게 한 1년 이상 그렇죠. 1년 제 아무래도 회계사다 보니까 보수적이라 보통은 중기 투자가 거의 1년은 기본적으로 넘어가고요. 한 3년 뭐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네, 3년 그 이상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단기로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인플레이션은 용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연준이. 그렇기 때문에 늦더라도 또 그런 분들은 이미 올라탔을 거라고 봐요. 올라탔을 거라. 근데 지금 들으시면서 경기 민감주에 올라타야 되냐? 이런 고민하는 분은 사실은 중기 투자를 1년 이내로 잡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분이라면 상당히 지금 트렌드해야 됩니다. 경기 민감주에 이미 올라탔었어야 돼요. 왜요? 미국 연준이 평균 물가 상승률을 용인한다 한 말이 경기 민감주 물가를 어느 정도 인상을 용인하면서 기다려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아까 이제 중기적으로 봤을 때 중기라는 기준 최소 1년 이상이고 한 3년 정도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렇다면은 경기 민감주보다는 성장주를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이제 궁금한 건 이런 거죠. 성장주 중에서 자 어떤 그런 주식을 보는 것이 좋으냐라고 해서 뭐 이렇게 회계사님만의 중기적인 그런 그 투자 기간 관점에서 좋은 주식을 발굴하는 그런 포인트? 네. 그런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시가총액에서 저도 뭐 제가 상상하고 신의 영역이니까 그럴 수는 없으니까요. 일단 저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위권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 삼성자 하이닉스 반도체,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언택트 플랫폼,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셀트리온 바이오, 그죠? 그 다음에 LG화학 SDI의 2차 전지 배터리. 그리고 현대자동차 이 정도가 있는데요. 결국은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보면 성장주예요. 성장주. 그러니까 얘네들이 경기 민감주의 자리를 쉽게 내주진 않을 겁니다. 아무리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위기로 조정이 온다 한들 그만큼 이 안에서도 성장주의 힌트를 얻을 수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또 좋은 종목이란 뭐냐? 결국은 미래에 좋은 종목은 오늘보다 미래에 좋아야 되잖아요. 어떤 회사든 그죠? 그러면 미래에 좋아진다는 건 결국은 성장입니다. 성장. 그죠? 오늘보다는 성장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 면에서 재무제표로 봤을 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은 첫 번째는 가장 명확한 거는 현금 보유에. 현금 보유만 많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참고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연결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과 단기금융상품 보통 언론에서 말하는 현금 120조 갖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죠? 이런 기업들은 거의 1차적으로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철만 들면 바로 투입이 가능하잖아요. 투자를 해놔야 미래 열매가 있잖아요. 그죠? 이미 투자를 해서 결과를 보면 이미 올라 있는 거고 현금 보유에 그리고 이거는 누구나 아시니까 현금 보유에 두 번째는 그럼 지금의 현금은 없지만 이걸 현금화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현금화해서 결국 미래의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예를 들어 투자 부동산이라든가 투자 주식이라든가 투자 자산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어야 돼요. 투자 자산들을 갖고 있는 회사들. 얘네들이 미래에 철만 들면 그 자산 팔아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게 이제 먼 앞으로의 안 오른 종목의 미래를 본다면 이미 바로 올라타는 아까 중기를 좀 짧게 잡는 분들은 뭐냐면 재무제표에 요런 겁니다. 제일 많은 분들이 무형자산을 생각하세요.
성장 기업은 무형 자산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무형 자산 안에 대다수는 지적재산권, IP, 특허권 이런 게 있을 줄 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영어권이란 무형 자산이 좀 많아요. 영어권. 영어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카카오는 너무 좋은 기업입니다. 카카오도 보면 무형 자산에 지적재산권, 산업재산권이 많은 게 아니라 영어권이에요. 영어권은 뭐냐면 자, M&A 할 때 발생해요. 자, 이 회사가 100억짜리 회사인데 꼭 M&A 하면은 120억에 삽니다. 20억을 왜 더 줘요? 비싸게 사요. 그러면 그 회사에 알 수 없는 노하우, 경영권 프리미엄이에요. 그래서 더 준 돈을 보이지 않는 영어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어권인데 물론 이제 이 기업이 너무 좋으니까 그죠? 더 주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 이 판단을 우리가 가치 평가를 잘못해가지고 너무 비싸게 사오면 이 영어권을 회계사들은 연말에 감액이라는 거래요. 손상 이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업 가치 아까 엑셀로 하듯이 이런 걸 하면서 하는데 그래서 영어권은 정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만에 하나 가치가 없어버리면 정말 그냥 삼각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참고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무형 자산이 의외로 없고요. 뭐가 많냐면 그 관계기업 투자 주식, 종속기업 투자 주식이라고 해서 어려운 용어 같지만 쉽게 해서 계열회사를 많이 샀다고. 자회사가 많다. 자회사가. 네. 그러면 이 회사도 카카오도 자회사 많습니다. 여러분들 국내 기업이라고만 보시지 말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해외에 투자 많이 해놨는데 자회사로 또 관계기업으로. 그런데 이 기업을 사면서 카카오는 조금 더 비싸게 샀기 때문에 영어권이 많이 잡혀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영악하게 미리미리 사면서 그 정도의 어떻게 보면 그죠? 프리미엄이 붙기 전에 그래서 영어권이 거의 없어요. 신기하네요. 네, 신기해요. 두 회사가 비슷한 것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는 무형 자산이라고 하지만 그게 진짜 개발비 특허권이냐 이거는 조심해서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좋은 주식 당장에 재무제표 보면 지금 네이버에서 힌트가 나왔네요. 스스로보다는 요즘은 계열회사, 관계기업을 얼마나 뿌려놨느냐 이런 기업을 봐야 돼요. 대다수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유형자산, 본업의 시설 투자보다도 그 관계기업, 종속기업, 계열회사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거든요. 이 투자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본인 스스로가 유형자산, 자율주행차 하겠다는데 자율주행차 설비를 안 깔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형자산. 그래서 오히려 조금 미리 간파할 수 있는 것부터 당장에 지금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준비가 된 기업으로 거꾸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유형자산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제조업 쪽에 좀 그렇죠. 국한되는 네. 그런 부분이 있겠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설비 투자가 들어가야지만 돈을 버는 구조니까, 그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완전하게 창의적으로 하는 회사는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마지막에 설비 투자를 확인하시고 아니면 계열사를 통해서 이미 설비 투자된 회사를 네이버나 이런 갖고 있는 회사들 보면 투자를 해놨느냐 이런 포인트를 재무제표를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아까 영어권 그리고 종속기업, 관계기업, 투자 자산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비교해봐도 되겠네요. 이를테면은 A 기업은 그 자회사 지분 가치가 예를 들어서 장부에 1조라고 나와 있는데 네. 영어권은 1,000억이에요. 네. B 기업은 똑같이 1조인데 영어권이 100억밖에 안 된다라고 네. 하면은 확실히 B 기업이 좀 싸게 잘 샀구나. 그렇죠.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네. 부분이겠네요. 근데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건 정확하게 보셨고요. 조심한 거는 항상 양면성 있잖아요. 퍼나 PBR도 항상 양면성, 저평가, 고평가의 양면성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너무 좋은 회사인데 비싸더라도 사는 게 맞는 거고, 그죠? 그런데 비싸다고 해서 안 사서 미래의 성장성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양면성으로 봐가지고 영어권이 잡히더라도 지금이라도 괜찮은 거라면 사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는데 이왕이면 어차피 살 기업을 미리 알아보면 개인들도 그렇잖아요. 오를 종목을 미리 알아보면 싸게 사는 거고 마지막에 올랐다는 거는 좀 비싸게 사는 거고요. 그 두려움은 다르기 때문에 영어권이라는 특성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나 이제 좋은 기업을 적절하게 잘 샀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 거고 또 다른 거는 또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싸게 샀는데 그 자회사가 싸게 샀는데 정말 싼 값을 한다. 그렇죠. 그런 경우도 맞습니다. 있고. 그 부분을 제가 염려한 건데 그렇죠. 정말 싸기만 하고 역할 못하면 차라리 비싼 주식이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팁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긴 해요.